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수요 공급은 먼저 땡겨서 지난주에 했던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1페이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책으로는 41페이지. 자, 이제 수요 공급 이야기입니다. 수요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수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요는 사는 쪽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공급은 파는 쪽. 수요의 개념의 정의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기간을 명시하면 유량, 시점을 명시하면 저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요와 함께 자연스럽게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의자를 생략하고 그냥 수요 법칙이라도 됩니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비싸면 조금 산다. 싸면 많이 산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는다, 준다? 준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준다. 반대로 합시다. 가격이 떨어진다면 수요량은 는다.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예를 들면 비싸면 조금 사는 거예요. 싸면 많이 사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의 법칙. 그런데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그러한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러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도 한 개나 두 개나 몇 개 정도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대부분의 그러함을 원칙 법칙이라 하고 몇 가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외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법칙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싸니까 오히려 좋은 줄 알고 또는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살 거야. 그런 경우는 예외죠. 그러니까 예외이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항상 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이거는 법칙이고 원칙이니까 맞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그냥 말할 때는 원칙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칙 법칙을 말할 때 항상이란 말을 부연해버리면 예외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수요의 법칙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수요의 법칙을 좌표측상의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되냐면 수요 곡선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수요 곡선을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을 좌표측상에 그리기 위해서 좌표축을 다시 확인하니까 좌표축은 우리 X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수량이라고 했고 Y축은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좌표축을 이렇게 그리는 건 관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은 경제론에서는 가격을 무조건 여기다 쓰고 수량을 여기다 쓴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1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데 1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격과 수량이 마이너스 값이 없고 가격이나 수량은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그림은 1사분면의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수요 곡선의 그림의 모양은 어찌 생겼다고 말하냐면 우하향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이기 때문에 D라고 쓰고 수요 곡선이라고 할 것이며, 수요 곡선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냐면 우하향 곡선, 오른쪽 아래를 향해 있는 곡선이다. 우하향 곡선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과 수량의 대응점을 찍어 볼 것인데 이 점을 편의상 A라고 한다라면 그때 가격과 수량입니다. 이때 가격을 이를테면 500원이라고 하겠고 양을 10개라고 한다면 500원에 10개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물건 하나의 가격이 500원일 때 10개를 산다는 얘기고 10개는 수요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며 요거는 수요에 대응하는 양이므로 뭐라고 불러요? 수요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까지 수직 높이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이므로 500원을 뭐라고 불러요? 수요 가격이라고 한다는 거죠. 명칭이 수요 가격,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이 상황에서 가격이 만일 올라간다면 수요량은 줄 것이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수요량은 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대응점이 이렇게 A 놈이 B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요량은 늘 것이다. 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요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대응점은 A점에서 C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수요 법칙을 반영하여 그린 그림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좌표축상에 그림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수요의 법칙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이 느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득이 늘면 늘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 늘 수도 있잖아요. 하고 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주어진 것만 고려하고 나머지 것들은 따지지 마. 따라서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 이걸 세터리스 페리부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보면 시험지 문제의 맨 끝부분에 괄호하고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 이 말은 다른 건 따지지 마라.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고려해라.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준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된다. 그럼 이쪽이 원인, 이쪽이 결과.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해야 돼요. 원인과 같은 말 요인. 원인하고 요인은 같은 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하는 요인. 그러면 가격 상승, 해당 가격 상승. 수요량이 증가하는 요인, 해당 가격 하락. 이렇게 요인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인이 해당 가격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런데 요인이 해당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면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중에서 원인과 결과 관계 중에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해당 가격이면 뭐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 원인이 해당 가격 말고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금리라든가 이렇게 해당 가격 말고 다른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갑이란 사람의 수요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가격, 수량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수요 곡선 이렇게. 근데 수요 곡선인데 갑이란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니까 제가 이렇게 스몰로 표시해요. 갑의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을의 수요 곡선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을의 수요 곡선. 가격, 수량. 그리고 을의 수요 곡선 이렇게. 을. 근데 시장에는 두 사람만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수요 곡선으로부터 시장의 수요 곡선을 끄집어내자는 거죠. 그럴 때 여기는 시장 수요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수요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요 가격이 이를테면 500원인데 갑의 수요량은 10개, 을의 수요량은 500원일 때 15개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수요량은 똑같이 500원일 때 25개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500원일 때 시장에서는 25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연결을 쭉 각각의 각 가격에서 전부 연결을 해보면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개별 수요 곡선의 양을 더해가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을 더한다는 말은 수평으로 더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 그럼 오늘은 시장론이니까 우리가 다루는 수요는 얘네들의 수요, 개별 수요가 아니라 시장 수요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할 때 전부 다 시장 수요지 개별 수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왜 시장 수요인가 봐봐요.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할 때 수요자가 진짜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시장에서 수요는 시장 수요를 가리키는 거냐? 요건 개별 수요. 얘는 시장 수요. 여러분, 시장 수요라는 의미를 좀 더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우리 쌀을 먹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식으로 쌀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쌀 20kg 지금 한 푸대에 보통 얼마 정도 해요? 5만 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6만 원도 해요. 뭐 진짜로 쌀값도 시세도 모르네 배. 5만 원대 쌀도 있긴 해요. 간척지 쌀이나 이런 거. 그러나 보통 6만 원 정도 해요. 거기 여기에 이렇게 조금 메이커 붙은 것들은 6만 원대 넘어요. 7만 원도 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런데 쌀 20kg 한 푸대에 6만 원 정도 하는 게 과연 상대적으로 다른 것과 놓고 볼 때 비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20kg 정도 되면 진짜 무거워요. 4인 가족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20kg 여자분들 들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듣죠? 못 든다 그래. 못 든다 그래. 20kg 얼마나 무거운데 어떻게 여자가 들어 이거를. 못 들어. 못 들어요. 사람들이 안 볼 때야 뭐 이렇게 들지. 네, 못 들어요. 그렇게 많은 거를 이게 6만 원. 솔직히 6만 원 내고 한 달 먹을 수 있는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비싼 게 아니에요. 쌀값이 싼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 갑돌이가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세끼 먹던 밥을 4끼로 늘렸네. 혼자서. 쌀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5끼로 늘렸어요? 안 올라가요. 가족 모두가 상해서 5끼로 늘려도 쌀값은 안 올라가요. 어느 하나의 개별 수요의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시장 수요예요. 시장 전체 수요가 늘면. 이해 가셨어요?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수요를 증가시켜서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의 수요는 언제나 시장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개별 수요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가서 다시 공급으로 가도록 할게요.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사는 쪽이니 공급은 무슨 쪽이겠어요? 파는 쪽이죠. 그럼 공급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럼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거는 유량이고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건 저량인 거죠. 그럴 때 우리 똑같이 공급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법칙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수요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인데 반하여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그렇죠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요, 반비례 관계요? 비례 관계.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를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죠. 이때 가격을 원인으로 하고 공급량을 결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뀔 때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이 관계를 좌표축상에 옮겨 그리면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나오고 공급 곡선을 그리기 위해 좌표축상에다 그림을 그려봅니다. X축은 수량을 표시하고 Y축은 가격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을 그려내면 서플라이 커브라는 의미에서 S로 표시할 거고 공급 곡선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고 말하면 우상향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급 법칙을 반영하여 그린 것으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비례 관계인 것입니다. 편의상 이 점을 A점, 가격을 P0, 수량을 Q0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곡선까지의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Q0, 여기 500원, 여기 10개일 때 이 10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급에 대응하는 양, 공급량이라고 부르고 공급 곡선까지의 수직 높이는 당연히 500원은 공급 가격이 되는 것이죠. 얘는 공급 가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공급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 공급량, 공급 곡선까지 세로의 높이 가격, 공급 가격.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면 공급량은 줄 것이다. 가격이 하락한다면 공급량은 줄 것이다. 대응점은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 관계죠. 반면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량은 늘 것이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느는데 대응점도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따라서 우린 공급 곡선에 관해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 수요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공급은 기업 하나하나의 공급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리를 똑같이 말해보면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하면 뭐가 된다? 시장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에 있어서 공급 곡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수량 좌표축에서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게 A라는 기업의 공급 곡선이고 이게 B라는 기업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점을 찍어보니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점이 찍힌다고 합시다. 가격 수량인데요. 이 가격은 똑같이 아까처럼 500원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10개, 여기는 15개라면 시장 전체 공급량은 25개 맞죠? 그러니 여기에 시장의 공급을 찾아낼 수 있고 따라서 공급 곡선의 경우를 그려보되 이것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에서 똑같은 가격 수량인데요. 이 수량의 경우는 두 개 합친 2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격이 500원일 때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럼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되듯이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하게 되면 시장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공급은 언제나 시장 공급을 가리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해당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량의 변화고 해당 가격 이외 요인이 바뀌어서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의 변화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을 때보다 똑같은 내용을 오늘 또 들었을 때 부담감이 훨씬 덜하죠. 내용들이 뭐 다 아는 얘기네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이걸 몇 번 반복해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지. 제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공급 곡선은 기울기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공급 곡선이 가파른 것과 완만한 것의 의미. 그래서 여기가 가격, 이쪽은 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곡선이 하나는 가파르다와 또 하나는 완만하다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말할 때 공급 곡선이 가파른 것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기가 쉽다요, 어렵다요? 어렵다고. 완만하단 말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따라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의미는 공급 가능 정도를 나타낸다. 가파를수록 공급이 어렵고 완만할수록 공급이 쉽다. 그러면 수직선은 공급하기가 어렵다. 아예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슨 성?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수직선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현재 존재량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곡선 기울기의 의미는 공급 가능 정도를 나타낸다.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가파르게 될 거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급이 쉬워지니까 완만하게 될 것이다.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공급곡선은 완만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금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에 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균형입니다. 이제 수요, 공급, 균형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시장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했듯이 그 상태, 그 그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입니다. 균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좌표축상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는 가격, 여기는 수량을 표시합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입니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수요 곡선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입니다. 우상향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인고로 아무런 부연이 없더라도 이 수요 곡선은 무슨 수요 곡선이냐면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이것도 시장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개별 수요나 개별 공급이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입니까?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무슨 시장입니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시장에서 균형점은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 됩니다. 여기가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얘를 균형점이라고 말합니다. 균형점. 그리고 균형점에서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 정해진 그 가격과 그 수량을 일컬은 말이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장 균형 가격. 그럼 얘를 부르는 말이 세 가지인데 균형 가격, 시장 가격, 시장 균형 가격 이렇게 부릅니다. 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균형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균형점에서의 특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그거보다 낮은 이렇게 낮은 수준이나 아니면 높은 수준의 경우로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P1 내지는 P2. 자, 그럼 P1의 상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편의상 F 여기를 G라고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공급량은 균형 가격 아래쪽에 있으니까 가격이 낮은 수준이니까 공급량은 줍니다. 공급량은 Q1입니다. 가격이 낮은 수준이니까 수요량은 많습니다. Q2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수요량이 더 많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과 수요라 부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수요량,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습니다. 이만큼이나. 이때 절대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초과 수요가 아니라 이게 초과 수요라는 것이죠. 초과 수요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수요자 경쟁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수요자 경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쪽의 경쟁이다 그 말이죠. 수요자 경쟁. 결국은 웃돈을 내고라도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건이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가져옵니다. 물건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을 줄이는 조정을 합니다. 보십시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 둘 단계를 했답시다. 그러면 수요량은 이렇게 줍니다. 수요 곡선 따라서.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초과 수요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면 여기서는 초과 수요가 없어집니다. 반대의 경우 가격이 P2로 아주 높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에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편의상 제가 J,
K라고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 수준이니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고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초과 공급은 잘 아시다시피 수요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이라는 거예요. 공급자 경쟁은 파는 쪽의 경쟁이니까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그려주면 가격 하락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 수요량을 늘리는 조정,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을 따라 공급량을 줄이는 조정을 하게 되고 드디어 딱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점에 이르면 수요량 크기와 공급량 크기가 딱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요 곡선 높이, 수요 가격과 공급 곡선 높이, 공급 가격이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균형점은 특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더라.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도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함수 나왔을 때 답을 얼마만큼 쉽게 탁탁탁 끌어내는가 그 배경 깔고 있는 중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답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더라.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다. 이것이 균형점의 기본 특징이에요. 결국은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요. 그런데 시장에서 균형점은 이동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균형점의 이동을 보기 위하여 다시 좌표축을 그려보겠습니다.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 좌표축에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으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최초의 교차점이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균형점입니다. 그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데 이 가격은 시장 가격 또는 시장 균형 가격, 균형량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수요량이 증가했다 합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수요량의 증가는 개별 수요예요, 시장 수요예요? 시장 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요량이 증가한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수요량 30개, 처음에 공급량도 30개였다 합시다. 편의상 가격은 500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수요량만 50개로 늘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러면 수요량이 50개로 늘었다는 말은 이렇게 50개가 되어지는 데까지 수요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수요량이 이렇게 50개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요량이 50개가 되면은 20개 후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20개 후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점점점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균형점은 새로운 점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을 또 쫙 표시해 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요량 줄이고 공급자들은 공급량 늘리고 최종적으로 균형점은 새로운 교차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가격은 P1, 양은 Q1이라 한다면 가격은 이를테면 600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양은 최종적으로 40개로 결정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전보다 가격은 어찌 되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양은 어찌 된다?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으므로 가격은 어찌 될 것이다? 올라간다. 이때 가격은 균형 가격, 시장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랐으니 공급량도 늘겠죠? 그럼 아까 수요량도 늘고 공급량도 늘었으니까 균형량 어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균형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기초과정에서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원리대로 그리는 이유는 나중에 그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럼 나중에 그림 빼고라도 사람들이 많이 샀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지. 많이 샀으니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양은 무조건 늘겠지.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하나만 늘면 양은 무조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앞으로 그래프 안 그리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다는 뜻이므로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이렇게. 그리고 균형점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요 곡선 이동 방향으로 따라서 우상향으로 이동한 것이. 그러면 우상향으로 이동하면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하는 거 맞죠? 이렇게. 또다시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 이제는 공급이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좌표축 다시 한번 그립니다. X축은 수량을 표시합니다. Y축은 가격을 표시합니다. 가격을 표시합니다. 똑같이 쓸게요. 마샬 이래로 관행이라 했습니다. 수요 곡선 생김새 우하향 곡선. 앞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그러니까 시험지 뒤에 가로하고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말은 정상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다 그 뜻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하는 점, 요 점이 최종적으로 균형점이더라. 그러면 균형점에서 최초 균형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다 합시다. 균형 가격, 균형량이었었습니다. 편의상 500원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양도 수요량 공급량이 똑같이 30개로 균형이 이루어졌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합시다. 시장에서 공급량이 는단 말은 개별 공급이 아니라 시장 공급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늘었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예컨대 50개로 늘었다고 합시다. 수요량 30개, 공급량 30개에서 공급량만 50개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요. 여기도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50개로 늘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20개 후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죠.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서. 자,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 맞죠? 그러면 결국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릴 거고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는 조정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균형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점에까지 이 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가격과 수량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 말이죠. P1, Q1 가격은 400원이 됐다 합시다. 양은 40개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최종적인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렇게 최초점과 비교할 때 떨어지고 양은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했더니 균형 가격은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도 늘지요? 그렇잖아요. 수요량도 늘고 공급량도 늘었으니까 균형량도 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고 양 증가. 가격 떨어지고 양 증가. 앞으로 그래프 안 그래요. 균형점 보세요. 이동 방향. 공급 곡선 이동 방향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1, 2월달, 3, 4월달 기초적인 내용 설명할 때나 그래프 그리고 3, 4월달쯤 가잖아요. 그래프를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그 다음에 공급 증가, 가격 떨어지고 양 증가.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다 시장 얘기예요. 시장의 분석이고. 그래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말뜻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수요, 2. 공급, 3. 균형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가 탄력성인데 탄력성은 오늘은 안 해요. 다음 주에 정체운동 분석할 때 또 기초가 돼요.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처음 우리가 수요 공급을 접했을 때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 한 번 더 했는 상태에서 강의 한 번 더 들은 상태에서 오늘 또 보면 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훨씬 덜해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어렵다 이랬는데 오늘은 그래. 근데 이걸 다음번에 또 봤어. 기본에서. 심화 때 또 봤어. 그러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엔 드디어 그래프를 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착착착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남들 1분 걸리는 문제를 나는 10초 안에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제가 계획 다 설명했어요. 앞으로 가는 계획 다시 와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렇게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효율적 시장으로 가볼게요. 효율적 시장 이야기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고 하면 넘어가 보시면 이제 66페이지
66페이지 효율적 시장으로 갈 겁니다. 찾으셨어요? 자, 효율적 시장입니다. (66페이지에) 나와놓은 효율적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말이죠. 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딱 발표가 되잖아요. 그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예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인데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제약회사랍시다. 신약을 새로운 약을 발명했대. 근데 그 약이 암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래. 만약에 발표가 됐다 치면 발표가 되자마자 그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거 맞죠? 만약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한대.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대.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바로 땅값에 반영되는 거 맞죠? 이게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발표가 되자마자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것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 잡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2개. 새로운 정보, 두 번째는 지체 없이. 아셨죠? 예. 그렇다고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뜻 모르고 외운 것들은 나중에 써먹지를 못해. 거꾸로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자, 새로운 정보가 딱 발표됐다. 근데 바로 가치에 반영되더라. 이게 효율적 시장. 자, 그다음 또 가봐요. 이거 구분해 볼게요. 구분. 효율적 시장 구분해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 세 번째는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약성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약형이라고 그래요. 약한 형태. 그럼 강성은 강형, 강한 형태. 준강성은 준강형, 준강한 형태. 참고로 준약성은 없어. 딱 3개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무슨 형태? 약한 형태. 요거는 준강한 형태. 요거는 강한 형태. 이걸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 봐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반영되는 정보예요. 뭐에 따라 구분하는 거라고요?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해요. 그럼 반영되는 정보가 뭐냐? 예를 들어 이래요.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이렇게 구분할 때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이 돼요. 과거의 정보 반영이 돼요. 이렇게. 그러나 현재나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아요. 준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돼요. 현재의 정보 반영돼요. 그러나 미래의 정보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성보다 준강성이 더 효율적 시장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돼요. 현재의 정보 반영돼요. 미래의 정보 반영돼요. 다 반영돼요. 그러니까 강한 형태 효율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과거 것만 반영되는 건 뭐고요? 약성. 과거와 현재 게 반영되는 건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 다 반영되는 건 강성.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와 현재의 정보, 그 다음에 미래의 정보로 구분해서 과거와 현재의 정보는 세상에 나온 정보예요. 과거와 현재의 정보는 세상에 나온 정보로서 이렇게 말해요. 공표된 정보라고 해요. 그러나 미래의 정보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죠. 이거를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 그래요. 공표가 된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뜻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데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에 사람들이 참가했다 합시다. 그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요.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주어져 있다라고 봐요. 강성에 참가했다면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투자자 갑돌이가 약성효율적 시장에 참가했어요. 그러면 기본 전제가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전제. 과거의 정보. 투자자 갑돌이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참가했다면 최소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전제. 과거와 현재의 정보. 만일 그 시장이 강성이라면 모든 정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요. 이때 유념할 것이죠. 분석 방법이어요.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 자, 무슨 뜻인고 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의 참가자들은 누구나 무슨 정보 갖고 있어요? 과거의 정보.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석할 때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를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어떤 정보 갖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럼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겠죠? 이렇게 전제해요. 강성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유념할 것은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걸 이렇게 말해요. 용어가 기술적 분석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용어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분석일까? 우월한 분석일까? 기본적 분석이 더 우월한 분석인 거 맞아요? 얘가 더 우월한 분석이에요. 얘는 과거 것만 갖고 분석하는 것, 얘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분석이 의미가 없음, 이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요. 분석 불필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분석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념할 것이 약성시장의 참가자들은 누구나 무슨 분석한다? 기술적 분석한다. 중강성 시장에 참가한 사람 누구나 무슨 분석한다? 기본적 분석한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다. 분석이 의미가 없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네요. 정상이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뭘 말하는지 지금부터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용어 설명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총 수입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수입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비용을 한번 따져볼게요. 비용도 있을 거예요. 비용이 5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윤이 얼마예요? 500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500원이고 비용도 500원이라고, 비용도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0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입은 1,000원인데 비용이 1,5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뭐예요? 네, 마이너스 500원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얘가 수입이고 얘가 비용이란 말이에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값이 500원이 남았네. 요런 거를 이윤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윤이라 그래요. 얘를 이윤 이렇게 말해요. 수입에서 비용을 뺐는데 마이너스 500원이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손실이라 그래요. 손실. 그런데 얘는 수입에서 비용을 뺐는데 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래요. 얘를 뭐라고 말해요? 똔똔이라 그래요. 똔똔. 또이또이. 이 똔똔 또이또이를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정상이윤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상태, 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윤과 여기 있는 이윤이 헷갈릴 수 있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이윤은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죠. 그래서 붙이는 말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런 부연 없이 이윤은 전부 다 뭘 말해요? 초과이윤을 가리켜요. 이해가셨어요? 근데 초과이윤은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이윤이죠. 그래서 초과이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상 이상의
이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상이윤을 넘어선다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많은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이걸 정상이윤이라고 읽어요. 보세요. 정상이윤 이렇게 읽는다니까?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정상 이상의 이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상 이윤 이렇게 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헷갈려요 자기들. 따라서 정상 이상의 이윤이에요.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이윤 초과 이윤입니다. 그리고 정상 이윤은 똔똔 또이또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린 정상 이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상 이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갑돌이가 약성시장에 참가했네. 근데 약성시장은 이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정보 갖고 있어요? 과거의 정보 갖고 무슨 분석하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돌이도 똑같이 기술적 분석했네. 그럼 남들보다 더 나은 이윤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초과 이윤은 불가하고 정상 이윤은 가능해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맞아 설명 들으세요. 적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잘 들으시라고요. 중강성 시장에 참가했대요. 중강성 시장에 참가했어요. 중강성 시장에 참가했는데 갑돌이가 중강성 시장에 참가했는데 사람들도 전부 중강성 시장에서 무슨 분석하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돌이도 똑같이 기본적 분석을 했네. 그럼 남들만큼 또 했죠. 남들과 똑같이 했어요. 따라서 뭐는 가능해요? 정상 이윤은 가능하지만 초과 이윤은 불가능해요. 다시 강성 시장입니다. 강성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죠. 그런데 갑돌이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했네. 그럼 분석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은 결과죠. 따라서 정상이윤은 가능해요. 그러나 초과이윤은 불가능해요. 결론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정상이윤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초과이윤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정보 갖고 있어요?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 그런데 갑돌이만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대. 그렇다면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갖고 분석하면 더 우월한 분석이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기본이론, 심화이론 가면서 배울 거예요. 중강성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 갖고 있죠. 갑돌이만 미래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대. 여기서 미래의 정보는 뭐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 기업의 내부자 정보 같은 거. 그런 걸 얻었대. 그러면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성에서는 남들보다 우월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이 불가능해요. 이해 가셨어요? 정상이윤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시장은 뭐예요? 약성이나 중강성이지.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효율적 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에서 주식시장이라니까. 그러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주식을 공부하는 거는 물론 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공부했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가했더니 그 시장이 약성시장이더래, 주식시장이. 그러면 최소한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획득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중강성이에요. 그러면 남들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려면 최소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돼요? 기업의 내부자 정보 같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선생님은 옛날에 주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주식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날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날려놓고도 주식 얘기만 나오면 침 튀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을 못 따신 거죠. 그러나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예야. 여러분 서울의 전철의 지하철의 9호선 메트로 9. 예, 요거는 처음에 민자로 시작한 거 아시죠? 민자 형태로. 그래서 요금 같은 경우가 계약하기를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분, 뭐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명박 씨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모 씨. 근데 그분이 서울시장이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계약을 민자 형태로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민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올린다는 거죠. 그럼 다른 데가 예를 들어 1,500원일 때 나는 2,500원, 3,000원 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요거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맞췄죠. 서울시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 매입하겠다라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9호선 라인 되게 좋죠. 되게 좋아요. 골드 라인이야 진짜. 왜 그러냐면 얘는 일반도 있고 급행도 있어. 즉 완행도 있고 다스는 그리고 급행도 있다고. 그런데 만일 전철역을 어떤 동을 지나게끔 하고 어떤 동에 급행과 완항이 다선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메트로라인 측에서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처음에 그것을 정할 때 안을 올릴 때 그 단계에서 이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합시다. 갑이 알아. 갑이 그것을 담당하는 여기에 정보 갖고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이 말하기를 친구 을에게 요역과 요역은 급행이 두 개 쓰는 거다. 이렇게 살짝 말해줬다. 그래갖고 얘가 금방 눈치챘어.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물어서 전철역이 이렇게 될 때 완행과 급행이 다 쓰는 여기다가 아파트 하나 사놓고 여기다 아파트 하나 샀어요. 대출까지 다 끌어서.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대박 올랐지. 그러다 좀 더 볼 줄 알면 상가 사놨겠지. 더 볼 줄 알면 땅 사놨겠지.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결국은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경우를 보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관련됐던 사람들 막 구속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알고 보면. 그런 내부자 정보. 만약에 삼성이 어디다 투자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라면 돈 버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삼성의 정보를 이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삼성의 정보를 이용해서 최고 결정권자잖아. 자신이 만약에 어디에 들었을 거고 개인 땅 사놓으면 사실상 불법이라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죠.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거기에 뭐 불법이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효율적 시장에서 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다? 정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어떤 정보를 가지냐에 따라서 초과연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해가셨죠? 그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나는. 그러면 정보를 내가 갖고 있으면 해도 돼.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냥 경제 알고 싶어서 하고 싶어. 그럼 조금씩 해. 조금씩.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만큼 하란 말이에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네. 따라서 실제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하고요. 그래서 어느 시장까지냐 하는 건데 우리 현실에서는 준강성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강성은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말 뜻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관한 측면을 알아두십시오. 따라서 기초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효율적 시장이 뭐고 효율적 시장 어떻게 구분하며 그 다음에 분석 방법에 있어서 용어의 차이, 그 다음에 왜 정상이윤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정상이윤은 뭔지 이런 정도만 아십시오. 그 이상의 단계는 기본이론, 심화이론 가면서 점차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 부분 문제 나오면 다 맞아요. 어렵지 않아. 다 맞아요. 딱 그만큼만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우리는 쉬셨다가 이제 지대이론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쉬죠.